다양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선고와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동민 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도 현재 진행 중인데요. 대통령과 기업 대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응당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번 재판은 그에 대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6시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해외 일부 도박 사이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동 수상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어지는 발표와 선고가 물이 들기 시작한 단풍과 또 비바람을 몰고 오는 태풍과 같이 대비됩니다. 2018년 10월 5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불의 경제학이 아닌 상생의 경제학을 말하는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하죠.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임대사업자가 된 지 오래입니다. 임대사업주나 건물주가 불법이나 악행은 아니지만 초등학생들의 꿈이 건물주인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우리나라에만 유독 이렇게 임대사업이 활발할까요? 문제는 없는 걸까요?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와 정치권이 조사를 해봤더니요. 올 7월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수가 32만 9,678명이래요. 예. 이 숫자가요. 교수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시장의 규모에 비해서 많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작년부터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전에 숫자에 비하면 올해하고 작년 사이에 정부가 임대사업자 좀 활성화시킨다는 그 정책에 따라 가지고 네. 올해까지는 좀 작년까지 연말까지는 좀 좌시하시다가 올해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이 좀 있다라는 것이 점점 이제 투자자들한테 이제 알려지면서 네. 예전에는 그 창구에 구청 창구에 임대사업자 접수하는 창구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심하면 3, 4년 전만 해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러 가면 담당자를 찾기가 힘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1층에 딱 가면요. 1층 앞에 아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창구라고 대문짝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많이 변했다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들이 이제 등록을 한 상태인데요. 중요한 점은 외국에 비하면 뭐 제도의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일단 네. 많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등록을 안 했을 뿐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은 많은 거잖아요. 더 많죠. 이거보다 훨씬 많죠. 한 숫자로 따지면 200만, 400만. 호수로 따지면 한 500만 원 정도, 600만 원 정도가 지금 임대가 낮아 있는데 이분들 지금 임대 호수가 한 115만, 20만 밖에 안 돼요. 등록된 게. 나머지 네. 이제 등록 안 하고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정부에서 이제 그래서 세금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강화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가 네. 유독 이런 임대사업이 활발하고 초등학생의 꿈이 건물주인 것 우리나라의 특징이라 할 수는 있죠. 그러면 초등학생이 건물주라는 것이 좀 자본주의 냄새가 나서 좀 듣기는 안 좋은데. 네. 근데 그건 사실이래요, 교수님. 사실이죠. 네. 뭐 강남 일부 지역에서 뭐 애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좋은 현상은 아니죠. 뭐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실제로 뭐 바람직한 현상도 아니고 다만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거는 언론상에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어린애들이 벌써 자본주의 요새 뭐 언론이 좀 발달하다 보니까 네. 저희 마치 고등학교 때 정보를 지금 초등학생들이 다 습득한 상태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고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뭐 미래를 볼 땐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실제로 현상 벌어지고 있는 건 저도 뭐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임대사업자를 하고 싶다는 거에는 이제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내가 그렇게 땀 흘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땀 흘려서 얻은 재산이나 그 임대 사업을 받아서 본인이 할 수 있다는 것과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인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저 착한 아이들이 다 그런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런 꿈을 꾸는 아이들 말이에요. 그 일부 애들 얘기죠. 아, 그럼요. 대부분의 일부 친구들의 뭐 90% 이야기죠. 이상의 뭐 정상적인 우리 이쁜 아이들은 네. 잘 지내고 있는데 저는 언론이 더 문제라고 봐요. 그걸 왜 자꾸 가시화시켜가지고 네. 초등학생들 그런 꿈을 심어주는지. 네,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 듣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학교 가가지고 교실에서 나 네. 건물 임대 사업 뭐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미친놈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일부 뭐 지역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언론이 좀 그런 거를 자꾸 가시화시키지 말고 네. 역으로 그거를 그런 애가 있으니 이런 것을 없앨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라라고 기사가 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인터뷰를 준비한 이유도 네. 교수님 말처럼 임대 사업이라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법 테두리 안에서 한다면요. 네. 그리고 땀 흘려서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언론이나 네. 일부 아이들이나 일부 어른들의 잘못된 인식이 본질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기형적인 임대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건데요. 네네. 임대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계신데요. 지난 7월 기준에 최다 주택 등록을 그러니까 부산에 사는 60대이신데 저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서 제가 이것도 잘 못 읽겠네. 혼자서 604채, 604채를 소유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혼자 사는 부산의 60대 분이 604채를 소유했대요. 아, 이게 이제 건설사 대표입니다. 이게 이분이. 그것만 딱 보면 네. 마치 한 사람이 개인이 그 604채를 막 투기성으로 좀 모집한 것 같처럼 보이는데 매입한 것처럼 네.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건 아니고요. 건설사들이 이제 그 아파트를 분양하다가 분양이 안 되면은 정부에서 이제 임대주택 그 국민주택기금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제 주택도시기금으로 이름 명칭이 바뀌었는데 네. 우리 저 국민들이 그 주택복권 사고 청약 붙고 이런 돈들 모아서 한 그 자금이 이제 주택기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인데 예전에는 임대주택기금이라고 그랬죠. 국민임대주택기금. 그 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회사가 뭐 부도가 나는 걸 막든지 아니면 애초에 뭐 시작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임대주택으로 임대 의무 기간 마치고 나면 분양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형태로 했을 때는 이제 그 건설사 대표 건설사 이름으로 하지만 건설사 대표잖아요. 그분이 뭐 600채가 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뭐 3,000채 갖고 있는 경우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영건설이 임대주택을 많이 짓잖아요. 네. 부영건설 지금 뭐 어디죠? 지금 좀 콩밥 먹는 학교에 가신 걸 제가 아는데 그 이중근 네. 회장께서 열심히 다 지으셨지만 그 좀 돈을 좀 깔끔하고 투명하게 안 해가지고 네.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걸 아는데 그분은 뭐 한때 그분이 대표시니까 부영이 뭐 몇만 채 갖고 있거든요. 그분은 몇만 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네. 회사 이름으로 갖고 있고 사업상 형태로 임대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뭐 한 몇십 채밖에 없는 것 같고 네. 한 단지를 건설사 대표 명의로 갖고 있는데 뭐 그런 형태로 지금 건설하면서 건설사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게 되면서 아마 제가 볼 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소유한 형태가 되니까 건설 임대사업자라 그래 이거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건설을 짓고 자기 이름으로 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지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정부 돈을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저 일반 매입임대 사업자가 하는 것처럼 몇 년간 임대를 놔야 돼요. 그래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아마 분양 전환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건설 임대 사업자랑 그냥 임대 사업자는 다른 거죠. 정부에서 받는 해 다른 거고 완전히. 다르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방 중소 건설사의 경우에 미분양이 날 경우에는 대표 개인이 떠안아서 임대 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이 안 하고 이제 회사 이름인데 개인 이름이잖아요. 대표 이름도 개인이잖아요. 네, 네. 그거를 기사를 제가 이거 좀 확인하고 싶은데 굳이 법인 이름으로 법인의 대표는 개인이니까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법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죠. 법인 이름으로 되어 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법인의 이름이 뭐 되어 있을 때 그 법인의 대표 이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무슨 간혹 가다가 편법으로
한 개인이 그걸 매입임대 사업으로 건설사 어떤 재무 구조를 위해 가지고 네. 개인이 통째로 인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매입임대 사업자로 해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떤 자본의 어떤 현금 흐름을 갖다 좀 원활하게 하거나 뭐 유동성이나 이제 부채가 있을 때 그 아파트 단지가 부채로 인해서 경매가 되거나 이러면 서민들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그럴 때 부득이하게 일단 대표 앞으로 놨다가 물론 그 뒤로 이제 옵션 계약을 맺었겠죠. 대표로 갔지만 건설사 이름으로 근저당을 걸어온다든지 해서 네.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제가 볼 땐 일시적으로 개인 앞으로 옮기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설사 대표가 사업적으로 그렇죠. 이유가 예. 있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했을 수는 있다.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임대 사업자와 그냥 임대 사업자는 완전히 다르다. 네, 많이 다릅니다. 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가 임대 사업자 이야기하면서 꼭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네. 뭐 집주인이 2살짜리 아기였다. 근데 뭐 2살짜리 아기가 뭐 계약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쵸.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현행법으로 문제가 없고요.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의 어떤 출처를 가보면 이게 뭐 방송에서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또 대한민국 1등 뉴스 채널인 YTN에서 교수님 늘 그러시면서 늘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요. 네. 뭐냐면 이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습니다. 뭐 기억나시겠지만 뉴스테이 해가지고 시행사가 자본금 한 10%만 갖고 있어도 정부 지원금에다가 임차인 보증금을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기업 특혜식으로 좀 밀어붙였어요. 네. 밀어붙이면서 법까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얼핏 아시겠지만 뭐 마피아도 있고 뭐 토건족도 있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뒷작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법령을 자세히 보는 분들이 없어요.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여기서 말씀드린지 모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2003년부터 한 12년까지 임대주택 연구소를 운영했습니다. 네. 사설. 근데 그때 이제 그땐 건설교통부죠. 지금 국토교통부로 바뀌었고 그때 뭐 담당자들도 이런 데에 대한 지식도 없고 어떤 뭐 이 프로그램이 잘 정리가 안 됐었어요. 네. 그 당시에. 그래서 뭐 양식도 제가 만들어서 건교부에 거꾸로 갖다 줄 정도로 아주 허술했습니다. 허술했는데 이번에 그 박근혜 정부에서 바꿀 때 이거를 그 민간 임대주택 바꾸면서 뉴스테이의 좀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많이 넣었어요. 넣으면서 기존의 임대주택법이라는 법을 바꿨거든요. 바꾸면서 주택 도시공사라고 생겼잖아요. 이게 이제 예전에 한국신용보증보험이었는데 네. 이것도 이제 회사를 바꿔서 공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전격적으로 뉴스테이를 밀어주면서 그런 형태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 이 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성향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 건설 임대주택 쪽의 어떤 흐름이 지금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민간 건설 임대주택, 민간 매입 임대주택에서 나눠놨고 그리고 또 뉴스테이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많이 확산하다 보니까 네. 지금 색깔이 많이 변해 있습니다. 실제 변해 있어가지고 지금 2살짜리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속에서 2살짜리가 하던 3살짜리가 하던 예를 들어서 법령 하나에 임대주택 사업자는 만 20세 이상으로 한다. 하나 써놨으면 됐겠죠. 그 줄 한 줄만 있으면 지금 2살짜리라는 지금 앵커님의 말씀이 나타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이미 다 알고 뭐 기득권들이 다 작업을 했겠죠. 뭐 증여나 이런 걸 다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뭐 애청자분들이 다 아실 텐데 그런 부분이 잘못돼서 지금 말씀 주신 2살짜리가 갖게 되는 현상이 빚어졌죠. 임대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없죠. 물론 법적으로 후견인 제도를 두는데 그거는 그럼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네. 옛날에 신탁제도 참여하시는 거랑 똑같죠. 지금 그러네요. 뭐 MB 이번에도 고생하고 계신데 그죠. 뭐 다스가 MB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실제 누구 걸까요? 그 2살짜리 엄마는 아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데 이거는 정부 정치 고위 관리자분들이 한 줄만 바꾸면 되는 거고 국회의원들한테 아마 저 동그라미 X표 해가지고 이거 반대 찬성하면 다 동그라미 칠 거예요. 겉으로는. 속으로는 이미 줬을지 모르지만 자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법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그런 일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임대주택 법안이 임대주택하기 쉽게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심하게 좀. 예. 그리고 법에 아주 큰 구멍을 만들어서 지금 실제 법적으로 2살짜리 아이가 임대주택 주인이어도 아무 제재를 할 수 없는.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줄이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이나 친인척한테 주는 맞습니다. 건데. 그렇네요. 정부가 보장하는 합법적인 탈세죠. 절세라고 표현하겠죠. 그분들은. 절세. 네. 초등학생이 꿈을 가질만 한데요.
정도면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내 네. 친구는 벌써 건물주예요. 물론 아이들은 뭐 본인이 모르게 하겠지만 최소한 부모가 그 정도의 상식은 있겠지만 나라에서 법적으로 이런 구멍이 있다는 건 참 큰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저의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 방송을 듣는 국회의원 한 분이 계시면 20분이 사인하면 발의가 되잖아요. 네. 이거 발의해가지고 국회 올리면 통과될까요? 안 될까요? 100% 되겠죠. 안 되면 이상한 국회가 되니까. 그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집값 이야기, 세금 이야기 하면서 네네. 국회의원들 중에 다주택자 대부분이고 뭐 이정미 대표는 국회에서 연설도 했거든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집을 팔아야 된다. 다주택자인 분들. 그러니까 제 말은 국회의원들 중에 기득권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통과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기명으로 하면. 국민들이 좀 운동을 해야겠죠. 뭐 여러 가지 민간 경제단체하고 다 뭉쳐서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고 나아가서 고쳐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을 누군가 뭐 옛날에 안중근 열사처럼 한 분이 총대 메고 가면 국민들이 아마 다 따라올 거고 국회의원들은 여론에 따라 끌려오잖아요. 그걸 누가 가긴 가야 되는데 우리 사회자님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일단 임대사업자가 아니어가지고 제 말은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인 기득권자가 내려놓는 게 힘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좀. 저도 그렇게 얘기하면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기득권자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네. 선량한 임대사업자 말고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임대사업자분들 중에 세금을 내고 싶은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기득권에서 욕심을 내고 어떤 뭐랄까요? 좀 적절한지 모르지만 진리와 이상과 인간의 삶의 어떤 적정한 형태가 아니고 네. 그냥 물질에 끌려가지고 이런 족속들이라 그럴게요. 제가 볼 때 뭐 사람의 가치가 없는 수준이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자기들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네. 가다 보니까 이 현상을 갖다 지금 막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선량한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 보면은 뭐 5채 10채 있어도 안 팔고 아마 15년 20년 이런 분들 많아요. 네. 뭐 정부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고 그런 분들도 많은데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박근혜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MB부터 시작했죠. 세금 팍팍 줄여주고 팔기 좋게 해주고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게 해주니까 이거 혜택만 있지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부담을 안 주니까 지금 뭐 신문에 나는 것처럼 뭐 줄 서가지고 등록하려고 그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부담을 주고 혜택을 동시에 줘야지 이게 정상적인 국가인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뭐 오늘 지금 사회자님과 말씀 나누지만 이걸 모토로 해가지고 언론사분들이 다 같이 이제 한 번 더 이슈화 시키면 네. 국회의원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의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럼요. 네, 예. 네. 부담이 아닌 의무, 당연한 의무를 조금 같이 부여하고 혜택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건강한 임대사업자, 그렇지 못한 임대사업자를 구분할 때 기준은 뭐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세금? 기준은 간단합니다. 저 지금 4년, 8년짜리로 해놨거든요. 네. 세금의 차원이 아니라 단기 임대는 4년, 네. 준공공 임대는 8년으로 묶어놨어요. 묶어놨는데 그거를 10년, 20년으로 확 늘려야죠. 4년 있다가 팔 수 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4년 뒤에는 임대주택이 아닌 거잖아요. 팔면. 그러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그래서 원래 차라리 독일처럼 20년 동안 임대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그건 그러니까 이제 조건은 뭐 의무적으로 20년을 두진 않았지만 임대 계약기를 우리나라처럼 2년 지나면 내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20년까지 보장이 돼요. 자동으로 정부에서 그런 제어 장치를 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데 대한민국에 연구하시거나 임대주택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다 알아요. 이 사실을 아는데 이거를 밀어붙이는 분이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도 뭐 이제 내년부터 시작할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젊은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도 좀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공론화되는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땐 대한민국이 좀 밝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좀 그러게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교수님 우리 지적만 하지 말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대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대안이요? 제가 또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 주실 거죠? 그럼요. 네. 지금까지 충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책 선물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요리하는 CEO 박미란 고수의 가정 간편식 응용 요리책을, 건조한 피부 톡 쏘는 탄산으로 아픈 만큼 아름다워지는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까지 퀴즈를 맞추시고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마구마구 보내드립니다. 네, 한문도 교수님이 청년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건강하게 집을 사서 새로 주는 분들의 집에 건강한 세입자들이 상생할 수 있게 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죠. 많은 분들이 부러워했을 바로 그 직업. 돈을 받고 자기 건물을 상대방에게 빌려주는 사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임대사업자, 2번 상속자, 1번 임대사업자, 2번 상속자입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생생하게 상생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1번 임대사업자, 2번 상속자. 부럽다는 의견도 괜찮으시니까 정답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의 의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알지 못하는 김혜민 PD가 진행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나만 몰랐던 경제 이야기. 이것도 경제야?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것도 경제야.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은 아이돌 그룹 아는 사람 있어요? 예전에는 많이 알았는데 솔직히 실토하면 요즘 아이돌은 잘 모릅니다. 어느 그룹까지 업데이트 됐습니까? 과거에 G.O.D? 네. G.O.D, H.O.T. 네, 왜냐면 그때가 제가 한참 이제 저기 기자님. 예. G.O.D는 제가 중학교 때 네. 들었던 그룹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거의 사회생활 시작하면서부터는 거의 아이돌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기자를 합니까? 그러게요. 그러면서 이번 주제가 K-팝이에요. 나 지금 이거 지금 네. 이거 배워야 되나? 지금 신뢰성이 오늘 과외 선생님이 신뢰성이 너무 떨어지는데. 네. 솔직히 말하면 열심히 네. 공부했습니다. 아, 공부했다. 네. 자, 글로 배운 그러면 오늘 K-팝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외신 보니까 이 방탄소년단 얘기로 도배가 됐네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우리 방탄소년단 그러니까 BTS가 빌보드 200에서 두 차례나 정상에 올랐는데 네. 사실 그 소식을 듣고 저도 깜짝을 놀랐습니다.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그룹인가 싶어서 한류 우리 그룹들 특히 이제 한류 문화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BTS의 경우는 지금 또 월드 투어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외신을 보니까 거의 지금 BTS 뉴스로 지금 또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일에 뉴욕 시티필드에서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하는데 지금 들어오는 화면이나 사진들을 보면 이거 속된 말로 아주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거의 한국에서 조용필 오빠가 공연하는 정도의 그런 팬들이 몰렸습니까? 네, 아마 과거에 우리 가요를 좋아했던 그러니까 저 나이나 아니면 저 이상 나이 또래 분들이 생각하는 스타들을 생각하면 아마 그때 학생들이 당시 팬들이 줄 서서 밤새도록 세고 줄을 서고 네. 그다음에 아우성 치고 하던 그런 모습 딱 그게 그대로 지금 뉴욕에서 재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텐트촌까지 형성되고 네. 몇만석 규모라면서요? 몇만석이에요? 4만석 규모입니다. 이게 원래 이게 야구장이거든요. 아하. 거기에 4만 명이 꽉 들어차는데 그나마 이것도 원래는 없던 계획인데 한 번 더 해주세요 해서 하는 거고요. 세상에. 이게 이번에 지금 BTS의 미국 공연은 총 지금 현재까지 6차례 했는데 LA부터 최근에 시카고까지 전석이 지금 매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BTS는 공연을 시작을 하면 보통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다 매진이 되는 이 엄청난 그룹인데 이 사실 저희 같은 이제 소위 말하는 아재들은 이 BTS를 잘 모릅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랑 다르게 과거는 어떤 그룹들이 히트를 하게 되면 쉽게 접할 수가 있었죠. 길거리 가면 길거리에 다 들리고 그렇죠. TV 틀면 TV 다 나오고. 근데 요즘 우리 이제 걸그룹, 보이그룹들은 활동을 이렇게 하지 않고 유튜브라든가 그리고 이제 특정 뭐 아이튠즈라든가 이런 음원을 통해서 혹은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채널 방식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즐기기 때문에 겉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유튜브만 보더라도 국내보다도 외국 팬들이 이제는 더 많습니다. 그러게요. 네. 진짜 대단해요. 무슨 뉴욕 지하철에서는 시티필드행 급행 지하철 운행하겠다고까지 밝혔다니까 이 장난이 아니네요, 진짜. 네. 뭐 뉴욕 지하철 얘기가 이제 시티필드행 가는 거는 이제 급행 지하철을 우리가 운행하겠다. 너무 많은 팬들이 몰리고 있으니까 특별히 이렇게 대접하겠다 뭐 이런 건데 지금 오늘 6일 이 시티필드 공연을 끝으로 BTS는 미국 투어를 마치고 이제 곧바로 또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아우, 대단하네. 유럽 마치고 나면 이제 일본 공연 들어가는데 내년 2월까지 16개 도시 33회 공연이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예상되는 관객 수가 무려 79만 명이 들어올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5개월,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에 한 그룹이 무려 79만 명과 함께 공연을 한다. 네. 정말 우리나라 그룹이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상상이 좀 안 되죠. 그럼 미국 현지에서 어느 정도 급이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네, 뭐 현지 매체에서는 뭐 레이디 가가, 비욘세급 이제 이런 아티스트로 BTS가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완전히 미국 그 대중 주류에 편입을 했다라고 네.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빌보드 차트에 2차례나 정상에 오르고 이렇게 급속도로 알리고 있기 때문에 네. 뭐 BTS의 가능성은 뭐 무궁무진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BTS 말고도 우리 네. K-팝 그룹들이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네. 텐데 그때도 역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 무대를 우리나라 슈퍼주니어하고 아이콘이 올라왔는데 6만 명의 관객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따라 부르더라고요. 네. 더군다나 지금 우리 그룹들의 특징이 모두 한국어 가사입니다. 세상에. 네. 그러니까 미국어나 그러니까 영어나 일본어 뭐 이런 뭐 태국어, 인도네시아 같은 현지어가 아니라 우리말로 하는데 이 한국어를 따라 부른다. 이 정말 과거 같으면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죠. 이 유튜브를 제가 잠시 보니까 방탄소년단의 경우에 유튜브 검색 1위 국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고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네. 2위가 베트남입니다. 네. 슈퍼주니어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유튜브 조회 가장 많이 하는 나라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미국, 대만 이런 순입니다. 아예 우리나라는 훨씬 뒤에 떨어져 있고요. 네. 엑소는 인도네시아, 미국, 그리고 블랙핑크는 태국, 필리핀, 그리고 트와이스는 일본 이렇게 모두 유튜브 조회수 1위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각기 다른 우리 그룹들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의 유튜브 검색 순위는 뒤로 밀려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적다기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검색 순위에서 이제 못 따라가는 건데요. 이 특이한 거 보면 유튜브에 올라와 있던 전 세계 뮤직비디오 중에서 출시 이후에 24시간 동안 조회가 얼마나 많이 됐느냐 이 랭킹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급 중에서 보니까 상위 5개 노래 중에서 4개가 우리 K-팝입니다. 대단하네요. 네, BTS 노래가 2곡이 올라와 있고요. 또 블랙핑크 그리고 싸이 노래가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첫 출시하고 24시간 안에 이 뮤직비디오를 얼마나 많이 조회를 했을까. 여기 5개 중에 4개가 우리 K-팝이라는 얘기입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한류가 대단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이렇게 대단한지는 저도 오늘 새삼 느끼는데 과거에 비틀즈가 미국에 상륙했을 때와 비교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뭐 저희도 사실 이번에 BTS 때문에 저희 신문사에서도 현지에 한 기자를 보냈었는데요. 네. 인터뷰를 하니까 이거 과거에 정말 비틀즈 왔을 때랑 비슷하다. 그때도 비틀즈가 처음 미국에 상륙했을 때 많은 소녀 팬들이 환호를 질렀는데 특히 이제 젊은 팬들이었죠. 그거랑 유사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1964년에 비틀즈가 I Wanna Hold Your Hand 이걸 가지고 이제 빌보드 차트 1위에 등극을 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미국의 언론들이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영국인이 이제 어떻게 침범해온다. 이제 인베이전 이제 이런 뜻인데 마찬가지로 지금은 뭐 거의 뭐 K-팝 인베이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 보면 1964년 4월 4일에 빌보드 핫 100에서 이 차트에서 비틀즈 노래가 1위에서 5위 전부 다 쓸어가는데요. 네. 그러면서
그 해에 미국 음반 판매량 중에서 60%를 비틀즈가 차지를 합니다. 이 특이한 것은 비틀즈 이후에 이런 브리티시 음악이 미국에 엄청나게 진출을 합니다. 물꼬를 한번 튼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롤링스톤스 이런 데가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보면 뭐 라디오헤드 그리고 콜드플레이 다 영국 그룹들입니다. 그리고 뭐 아델, 그다음 에드 시어런 같은 솔로 아티스트들도 나오는데 2017년 미국 콘서트 투어에서 매출 탑 10을 보니까 이 중에 6개 팀이 영국 팀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영어를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이렇게 하는 것과는 좀 비교가 안 되죠. 그래도 대단한 거지만. 네, 이게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는 우리가 영어를 안 쓰기 때문에 대단히 불리하다. 그리고 각 나라 진출하면 그 나라 언어를 써야 된다라는 일종의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아티스트가 보아였죠. 보아는 일본 진출할 때 아예 일어를 배우고 갔었고 일본에서 일본말로 노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우리 뭐 엑소라든가 이제 이런 그룹들 보면 동방신기도 그랬고 일본어 음반을 내기도 하고 맞아요. 현지에서 이런 음악들을 많이 냈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지금 BTS의 경우는 우리나라 말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어로 하는데요. 이게 지금 먹히고 있다. 왜 그럴까? 여러 지금 분석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일단은 이 BTS가 전해주는 그 가사, 그 가사에 담긴 의미가 아주 어느 나라 언어로, 그러니까 자국 언어로 바꿨을 때 충분히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번에 이 그 콘서트 제목이 Love Yourself입니다. 그러니까 너 스스로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청춘들은 다 똑같잖아요. 전 세계 있는 청춘들은 항상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아프고 그런 내용들을 가사에 다 담는데 이걸 이제 자국어로 번역을 해나가면서 퍼나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공감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 BTS는 재밌는 게 암이라는 팬 그룹이 있습니다. 네. 팬의 이름이 암인데 이 암이라는 팬 그룹들이 끊임없이 BTS랑 서로 공감을 하면서 의견을 주고받고요. 그러면서 유튜브에 이걸 다 또 영어로 번역을 해서 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영어뿐만 아니라 또 자국어로 번역을 해서 다 올려놓는데 그러다 보니까 BTS의 언어, 그러니까 한국어를 모르는 그런 현지의 뭐 남미든 인도네시아든 아프리카든 이런 이제 팬들도 자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접할 수 있기 때문에 BTS에 대한 인기가 계속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좀 많습니다. 네. 생생경제에서도 이 BTS의 인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분석했는데 이제 저희가 인터뷰가 나가면 전문 기사가 올라가거든요. 네. 댓글에 저는 그렇게 좋은 댓글을 처음 봤어요. 최근에? 네. 보통 이렇게 저희 기사가 올라가면 반대되는 내용들을 많이 남겨주시는데 BTS에 대한 좋은 평을 했더니 우리 아미 분들인가 봐요. 얼마나 칭찬을 해주셨는지. 그래서 말 잘하셔야 돼요, 기자님. 오늘 인터뷰. 참 부러워요. BTS는. 그러게요.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다는 거 물론 BTS의 저력이고 힘이지만 참 본인들에게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대단한 건데 사실은 예전에는 어른들이 너 딴 따라 되려고 하냐 가수 되려고 하냐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그게 돈이 되냐 돈 까먹는 거지 이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옛말이죠. 네. 참 역설적인데 한 10년 전부터는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꿈이 뭐냐 그러면 연예인 가수가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들 아마 많은 어른들이 과학자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무슨 뭐 펀드 매니저 같은 것도 아니고 뭐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커서 우리나라 지금 K-팝을 우리 한류 문화를 선도를 하고 있거든요. 역시 그런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으면 뭔가 좀 잘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돈이 되느냐? 뭐 멀리 볼 필요 없이 제가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번 봤습니다. 우리나라 3대 기획사가 뭐 SM, YG, JYP인데 이 세 회사의 시가총액이 현재 합치면 2조 원이 넘는데요. 이제 조만간에 3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BTS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아주 소규모 회사가 만든 그런 그룹입니다. 아직 상장이 안 돼 있는데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기업 가치 한 증권사는 무려 2조 5천억 원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까지 합친 4개 기획사의 영업이익은 2020년이 가면 약 한 3천억 원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 그러니까 우리 증시내에서도 이런 이제 엔터테인먼트주가 이제 가수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회사뿐만 아니라 또 제2, 제3의 기획사들 그리고 유관되는 많은 회사들이 나오면서 점점 등치를 불려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우리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땅도 잡고
인구도 적으니까 네. 한 사람 일당 100을 해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그만큼 많이 창출해야 되는데 이 한류만큼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 어떤 면에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일자리 미스매치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자리 미스매치를 얘기하면 중소기업 이런 데서는 사람을 구하기 힘들고 근데 졸업한 학생들은 가기 싫어한다.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대학 진학률이 되게 높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방법은 대학을 좀 적게 가고 기술 교육을 많이 해서 기술적으로 많이 들어가라가 사실은 정답입니다. 맞아요. 근데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부모들의 또 생각은 우리 전통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죠. 이게 쉽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쉽게 바뀌지 않고 대부분 대학을 가고 고등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고등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 뭘까? 그게 바로 문화 콘텐츠 산업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런 K-팝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면 뭐 드라마라든가 웹툰 그리고 뭐 게이머 심지어 비보이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그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혹시 높은 그러한 교육열과 혹은 그러한 그런 그 높은 그 교육열에 따른 우리가 이제 지적 수준이 높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저는 사실 좀 그런 의심도 좀 해봅니다. 좋은 의심 아닙니까? 네? 좋은 의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마 학생들 한 명 한 명 보면 사실 외국 청년들과 비교해서 절대 이게 뭐 밀릴 게 없거든요. 공부도 많이 했고 해외 경험들도 많고 사실 하나하나 저희가 최근 신입사원들 만나보면 와 이런 스펙이야. 예전 같으면 우린 못 들어왔겠다. 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죠.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면 1대1로 세계랑 견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친구들이다. 그렇겠네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창작인데 그렇죠. 이런 창작이 가능한 게 바로 문화 콘텐츠 사업이고 맞습니다. 어쩌면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 저는 또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일자리 미스매칭도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이 한류 탄생에는 경제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인데 우리가 한류 소위 말하는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게 언제냐 가만히 찾아보면 1997년으로 지금 많이 보는데요. 아, 외환위기 때. 네. 중국 CCTV가 사랑은 뭐길래 예전에 대단했죠. 대발이. 네. 이 드라마를 방영을 하는데 무려 시청자 3,900만 명이 보고요. 네네. 그 당시에 중국의 역대 수입 외화 시청률 2위를 기록하는데 요 드라마 이후에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본물처럼 터져나갑니다. 그리고 2000년에 H.O.T가 중국 공연을 하는데 이때 중국의 많은 문화 전문가들이 충격을 받았다 할 정도의 또 공전의 히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한류가 첫 시작됐던 게 1997년, 98년, 99년, 2000년 우리가 외환위기로 뒤뚱거릴 네. 텐데 이 외환위기가 경제사적으로 보면 우리의 전통적인 제조업이 성장을 하다가 드디어 한계에 부딪혔던 그런 부분,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런 우리가 어찌 보면 전통적인 산업이 충격을 받는 시점에 새로운 문화가 우리도 모르게 태동을 하고 있더라. 이 얼마나 이 영향이 강했던지 중국에서 이 한류라는 단어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한국의 한류가 중국에 밀려든다 이런 견제를 당장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견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후부터 뭐 2004년에 겨울연가, 대장금 그리고 또 일본에 갔던 보아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 좀 한류 이제 일기인데요, 그게. 그때 엄청나게 히트를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산업이 딱 필요했던 그리고 우리가 산업 전환이 딱 필요했던 시기에 나타났다. 그것도 우리가 기획을 했던 게 아니거든요. 외국에서 먼저 알아준 거죠. 네. 이게 재밌네. 그러면서 막 진출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경제사적으로도 아마 나중에 또 다시 재평가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의 수준은 높아지고 전통사업의 포화로 이제 경제의 출구를 막 우리가 찾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정말 말 그대로 물결이 인 거네요. 네. 그 한류도 몇 번의 변곡점이 있어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겨울연가 대장금이 1세대. 네. 그다음에 지금 방탄소년단이 또 엄청난 변곡점을 찍는 거겠죠. 그리고 또 그 중간에 또 큰 변곡점이 하나 있었죠. 싸이.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류가 항상 좋았던 건 아니고요. 네. 이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체 거세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또 견제도 합니다. 아, 그렇죠. 역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영향을 받고요. 네. 일본에서 뭐 혐한류, 뭐 한한류,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항한류라는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그동안 사드를 문제로 삼았습니다만 한한령이 실제로는 우리 한류를 막기 위한
그런 조치다라는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인데, 아직 물론 이제 한류에 대해서 학문적인 어떤 분석은 정착이 된 게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 전문가들이 분류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한류를 한 4세대, 그러니까, 1.0, 2.0, 3.0, 4.0까지 보는데요. 네. 일단 최초의 한 1.0까지를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이제 H.O.T가 진출할 때까지 아주 초기에 우리 문화를 그러니까 국내 투입됐던 상품들을 외국에서 괜찮네 가져가서 방영하기 시작했던 그게 한 1.0 정도로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2.0이 소위 말하는 대장금이라든가 겨울연가가 히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 기획사들도 해외 진출을 처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SM 같은 큰 기획사들도 우리 이게 돈이 되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우리 스타들을 키워서 한번 보내보자. 네. 그게 과거에 보아라든가 그리고 동방신기 같은 이런 그 보이그룹, 이제 걸그룹 혹은 이제 걸솔로들이었는데 이제 그 기간이 대충 한류 한 2.0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의 변곡점이 2011년에 SM이 파리에서 공연을 합니다. 네. 근데 이 공연이 상당히 인기가 중요한 게 유럽에서 있었던 거의 뭐 몇 안 되는 공연이기도 했고요. 이 공연 때 너무 많은 팬들이 몰려와가지고 제발 공연을 한번 더 해달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플래시몹을 하면서 그것도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플래시몹을 하는데 이게 외신을 타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유럽 쪽에 K-팝이라는 게 처음으로 이제 그게 알려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SM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이런 문화 상품이 유럽에서도 팔리겠구나. 자신감을 갖게 됐다라는 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12년에 싸이가 글로벌한 히트를 터뜨리는데 뭐 굉장했죠.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도 우리 애한테서 이 싸이의 말춤을 배웠다라고 할 정도의 공존의 히트를 하는데 그런 싸이가 정말 이제 글로벌하게 퍼져나가면서 K-팝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싸이가 중요했던 게 싸이는 과거 기획사랑 달리 유튜브 스타입니다. 네. 그전에는 기획사들이 진출을 하고 우리 스타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홍보를 하고 그 지역에 있는 뭐 방송국을 섭외한다든가 그러면서 가급적 많이 진출을 시키고 라디오에 나가게 로비를 하고 그리고 또 미리 이제 만들고 이런 상품을 만들고 전략을 짜가 나가는 건데 싸이는 그게 아니라 유튜브에 올렸더니 그게 몇 억 뷰 터뜨려버린 거죠. 그러면서부터 이 스타를 만드는 방식도 바뀝니다. 그게 기초가 돼서 방탄소년단도 맞습니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BTS까지 간 거고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BTS는 정말로 이제 빌보드 차트까지 석권을 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류 관련된 이야기 이것도 경제화에서 경제학적으로 좀 풀어봤습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와 함께했어요.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속보 들어와 있는데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롯데 신동빈 회장이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요. 앞서 검찰이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과 또 벌금 1,0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정답 문자로 많이 보내주셨어요. 5189님 1번 임대사업자요. 나도 사고 싶다. 선물로 요리책 받고 싶다 하셨는데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7413님 1번 임대사업자. 8094님 1번 임대사업자. 서로 상생하는 법을 만드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4575님 임대사업하더라도 세금 탈세 안 되죠? 세금 납부 국민의 의무입니다.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인터뷰 들으시면서 조금 불편하신 분들 계셨나 봐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나쁘게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임대사업자 부럽습니다. 건강하게 상생할 수 있는 임대사업을 함께하자는 뜻에서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니까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3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